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수님과 드디어 제가 함께 진행을 네.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수님과 함께 네. 연말 마지막 라이브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네.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좀 어떤 내용 나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지영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제 1시간, 2시간 남았나요, 이제? 그러니까요. 벌써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2시간 그러네요. 후면 2026년 새해가 밝습니다. 오늘 진짜 비욘디에 함께 해주신 이렇게 감사한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에 아주 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연말 특집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올 한 해도 굉장히 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한 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네. 비욘디와 함께한 한 해였던 것 진짜요?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한 달에 이제 2번씩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또 네. 같이 했던. 또 보면은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비욘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준비를 하면서 실은 저도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저는 환자분들을 대학병원에서 뵙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미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네. 그래서 초기 치료를 이미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많이 좀 신경을 좀 덜 썼죠. 아무래도. 그리고 실은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너무 거를 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운동 관련해서는 좀 많이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비욘디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와, 네. 비욘디가 또 이제 교수님 2025년에 한 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네. 너무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네. 한데요. 이렇게 꾸준히 매번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시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운동을 교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솔직 고백을 또 해주셨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랑 네. 중학교 때랑 항상 가장 꼴찌를 하는 건 운동, 진짜요? 체육 과목이고 네, 꼴찌였어요. 이따가 이런 얘기도 차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큰 병원에 계시고 네. 또 치료를 어느 정도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통증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 뭐 난치성 통증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어떤 그렇죠. 분들이 많이 좀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난치성 통증.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네. 급성 통증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절개 부위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 시기에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 시기는 급성 통증.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찔렸다. 아니면 칼에 베었다. 그 시기는 누구나 아플 수 있는 시기. 네. 급성 통증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만성 통증, 계속해서 아픈 통증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건 이상한 통증인 거죠. 병적인 통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퇴행성 통증도 결국에는 만성 통증화되는 뭐 그런 통증인 거죠. 그런 통증들. 그래서 원래는 뭐 급성 통증은 좀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통증으로 이런 동작은 피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는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몸의 나의 조직이 나의 몸이 좀 힐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가 급성 통증인데 만성 통증은 실은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없애줘야 되는 게 만성 통증이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주로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그리고 퇴행성 통증이라고 또 표현을 주셨는데 우리가 점점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행성은 나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나이 들면 사실 이제 뭐 하나씩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좀 진료실에도 꽤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근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요? 20대 환자분들도 대상포진 때문에 오시기도 하시고 요즘에 스트레스도 통증의 원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젊은 분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우선은 연세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통증의 1차적인 원인이니까요. 당연히 50대, 이제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 뭐 80대 환자분들도 뭐 많이 계시지만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가장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2025년에 또 비욘디와 함께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혹시 진료실에서 네. 비슷한 질문도 많이 듣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언제 이거 완치가 되는 건지, 뭐 다시 뭐 좋아졌는데 다시 나빠지는데 이거 평생 가는 건지, 이런 여러 좀 공통된 질문들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몇 개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차시는 질문이,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난처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도대체 언제 낫는 거냐. 이 얘기를 많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완치의 개념으로 딱 이렇게 낫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근데 좀 쉽진 않아요. 이게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환자분의 몸이 회춘을 하면은 나을 텐데 우리 몸이 회춘할 순 없잖아요. 내가 이제 뭐 50, 60 접어드는데 20대 몸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같은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조직이 점점점 탄력을 잃어가는데, 우리가 얼굴 봤을 때 주름이 생기는 거를 뭐 보톡스로 좀 핀다고 해도 걔 보톡스 효과가 다시 없어져서 주름이 다시 조금 찌글찌글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아이씨 왜 효과가 없어 이러진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거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거를 치료를 이렇게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통증보다도 기저에 깔린 그런 불안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환자분마다 이제 많이 성격도 좀 다르시고, 그리고 또 그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스오더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집착에 좀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완벽주의 이런 거. 그리고 또 불안장애 이런 것도 물론 있고, 통증이 오래되다 보면 또 우울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면장애 요것도 통증을 많이 악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뇌에 통증을 인지하는 부위와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또 불안감 이런 거를 인지하는 부위가 되게 많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통증을 또 악화시키고, 서로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관계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성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치료의 결과에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통증 뭐 그렇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아니지만.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관련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본인의 통증이 왜 안 낫느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을 수 있는 통증이 있고 우리가 관리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관리의 개념의 통증인데 왜 나는 안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본인도 힘들고 의사도 이제 뭐라고 좀 해드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서, 그런 상황, 그런 통증인 거는 이제 본인이 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해 동안 비욘디를 보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왠지 더 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또 갖고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갖고 오십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욘디 보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오시고, 그리고 질문도 이렇게 되게 명쾌하게 탁 찍어서 이제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요 치료를 하면 어떨까요? 딱 하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치료까지 먼저. 저는 요 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제가 이런데 딱 그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요 질환이랑 일치하는데 이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맞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네. 조금 느끼는 변화가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음.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셔서 뭐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까지 계획까지도 본인이 이제 뭐 좀 방향을 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방송 이런 거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교수님. 또 우리가 뭐 이제 암성 통증 제가 환자분이 오늘도 이제 오셨어요, 실은. 네네. 네, 근데 이제 방송 보고 오셨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원래 이제 암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암 관련해서는 근데 방송을 보고 이제 어머님 모시고 오셨는데 암 관련해서 이제 약물, 마약성 진통제 어떻게 조절할지 방송 보고 조금 더 확인을 하게 됐다. 그전에는 마약 진통제 때문에 좀 중독될까봐 그냥 안 먹으려고만 했는데 그래도 네네. 방송 보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좀 더 이렇게 먹게 됐고 통증 조절이 좀 더 원활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술을 통해서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시술을 받으려고 내원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좀 통증 암성 통증이어서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방송 보고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내원을 해서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와, 네. 그래도 어쨌든 좀 인식의 변화를 갖고 정말 환자분의 상태에 조금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렇게 환자분들이 그렇게 알고선 찾아오셔서요. 너무나 좀 감동했던 그런 경우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네. 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환자분은 그 질환이 아닌데 또 그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오신 경우도 오히려. 있어요. 네. 그럼 또 설득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 완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네. 난감하실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설득을 잘 하면은 이제 또 받아들여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네요,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대상포진인데 이게 네. 본인 대상포진이라고 굳게 믿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대상포진 신경통이다 내가 대상포진이 10번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대상포진은 실은 10번까지 걸렸으면 아마 전 세계 케이스로 아마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10번까지가 걸렸다면 아마 단순 포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10번까지 걸려서 굉장히 많이 아프고 지금 현재 11번째 재발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단순 포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상 포진이라고. 근데 단순 포진도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그것도 대상 포진 비슷하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비슷하게 치료해드렸어요. 네. 진짜 많은 일이 있으셨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비욘디와 함께한 한 해였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이제 또 설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2026년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오는데 26년에는 우리가 좀 어떤 것들 건강 관리에 있어서 염두에 두면 좋을지 이런 것 좀 몇 개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가 잘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명이 너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꿈이 뭐냐고 다들 이제 물어보면 나는 80세까지 환자를 보는 게 내 꿈이다. 진짜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80세까지 이제 그렇게 건강해야지 환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네. 80세까지 건강하게 환자 보는 게 내 꿈이고 그리고 이제 80세까지 건강하게 환자 보면서 내 손주랑 이제 데리고 여행 다니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비욘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래 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오래 살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렇죠? 네, 건강하게 퀄리티가 중요한 거니까 퀄리티. 그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냥 오래 사는 거는 소용없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는 수명이 전 세계 1위. 남자분들도 조금 데이터마다 차이는 있는데 항상 탑이에요. 탑 수명이.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되게 웃긴 거는 어느 데이터 유럽 쪽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영국의 그 로얄 컬리지 되게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서는 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수명이 왜 이렇게 기냐? 왜 길 거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분석했는지 혹시 아세요? 뭘까요? 김치를 먹어서
그렇다고 적어놓은 김치 거예요. 때문에. 네. 어머머머머.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쪽 사람들의 어떤 한국을 바라보는 그 김치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시각 거의 뭐 걔네들의 만병통치약처럼. 그런 거. 예. K푸드에 대한 와.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또 그런 시각이. 그렇죠. 김치 훌륭한 음식이죠. 네. 굉장히 훌륭한 음식인데 뭐 우린 그렇게 별다른 생각은 안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다 김치 이렇게 딱 적어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와, 되게 너무 저도 신기합니다. 보면서 빵 터졌는데 이제 뭐 그것만의 뭐 이유는 아니고 보면은 이제 또 의료 환경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친척들 중에 몇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항상 보면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병원 때문에. 네, 건강검진 받으러. 오히려 거기서 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더 이득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죠? 건강검진 받으러 비행기 값까지 다 뽑는 거예요. 한국 들어와서 건강검진은 그 보험이 안 돼요. 의료보험이. 그리고 뭐 그분들이야 뭐 미국 다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료보험 혜택을 뭐 받는 분들은 아닌데 그거 비행기 값 다 하고 그리고 또 한국 들어와갖고 그 외국인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검진을 받아도 훨씬 난 거예요. 네. 훨씬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루에 다 받을 수 있고. 와. 그리고 뭐 너무나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땅덩어리가 미국처럼 크진 않고 뭐 호주나 이런 나라처럼 크진 않으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이 안 난다. 뭐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네, 그런 이유로 또 여자들이 특히 오래 사는 이유는 날씬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인에 비하면 네, 날씬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혈압 이런 게 적다. 뭐 이런 거. BMI가 적어야 되잖아. 그러네요. 네, 날씬해서 관리가 잘 된다. 뭐 그런 거. 네. 다양한 이유가 한대요. 있지만 네. 어쨌든 건강 수명은 진짜 세계의 탑이고 다.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건강 수명까지. 건강하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게 80대에도 그리고 뭐 90대에도 우리 손자분들 손 붙잡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리에 들어가자.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시간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부터 또 이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운동을 싫어하는 저조차도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관리에 들어가자. 와, 근데 교수님 너무 이렇게 체형이 너무 딱 좋으셔서 저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뼈만 커요. 약간 타고나신 걸로.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내용 나누는 가운데 질문을 조금 주셔가지고 질문도 조금 받아보면서 교수님과 또 즐거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진애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마취통증과 쌤들은 뭘 전공하신 건가요? 따로 통증학과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마취 통증의학과예요. 원래 마취과였죠. 되게 과거에는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통증의학과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 급성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만성 통증도 보고 수술 후에 급성 통증도 보고 이런 모든 통증을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다 우리가 아울러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의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 대학에서. 그러면서 저희가 통증센터라는 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전공의들을 교육을 만성통증 환자들을 교육시키죠. 그래서 만성통증 치료를 교육시키는 거죠. 만성통증 환자를 교육시키는 전공의들을 만성통증 환자의 치료를 교육을 시키는 건데 뭐 어깨 통증 그리고 척추 통증, 그러니까 경추, 허리, 뭐 대상포진 신경통, 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그 외에 뭐 암성 통증이라든지 뭐 관절통, 무릎 통증 이런 것들 모두 이제 통증 치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근데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당연히 또 수술을 하는 그런 과에 서저리라 그러잖아요. 그 과에 또 의뢰서를 씁니다. 그래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통증. 네. 교수님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마취과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더 옛날에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마취통증의학과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 주셨는데
그 초음파를 했는데 석회가 있다고 하셔서 네, 좀 여러 네. 가지 치료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네. 전기 치료 이게 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이게 전기를,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는 치료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아마도 만약 패치를 붙여서 전류를 통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침처럼 바늘을 네. 꽂아서 전류를 통했거나 뭐 그런 종류 하셨다고 한다면 뭐 텐스라는 치료를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치료예요. 예,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몸 안에서 그 부분의 근육도 풀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뭉친 근육 풀어주는 역할, 그리고 신경을 이렇게 또 신경에 염증이 많이 만들어진다 주변에 뭐 그런 염증 물질들도 좀 제거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뇌에서 엔돌핀, 이렇게 좀 통증을 조절해라라고 하는 엔돌핀을 이제 만들어 갖고 그 부위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통증 조절 효과도 있게 되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뭉쳐 있고 신경이 포착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되게 좋은 치료예요. 주셨습니다. 그냥 네. 주사만 띵 맞는 것보다 치료 효과도 좀 더 오래 가요. 네. 네. 그리고 오너님께서 질문을 네. 또 주셨습니다. 골수 검사를 받았는데 수면 마취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같은 거를 씌워주셨는데 그렇죠. 네. 초반에는 좀 잠이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직 안 자는데요 이러니까 근데 끝내 잠이 들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럴 되게 수도 힘드셨겠다. 있나요? 이런 거 영화도 있잖아요. 예, 그 원래 잠들어야 되는데 어머. 마취해서 깨서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영화가 되게 네. 뭐 환자분이야 이제 약간 상황은 다르시겠지만은 골수 채취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 맥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완전 전신 마취는 아니고 아마도 그냥 잠만 재우는 좀 그런 종류의 마취가 또 있어요. 우리 마치 그 왜 내시경 하는 것처럼. 수면 그쵸, 약간 수면, 진정 진정 마취. 네네네. 그 정도의 레벨의 마취가 있고 마취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척추 마취 이런 것도 있고 척추 마취를 하면서도 재워주세요. 나 무섭고 조금 떨려요. 이렇게 진정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은 척추 마취 하면서도 이렇게 마스크 하고선 또 재우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전신 마취는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재우면서 거기에 환자가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까지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을 완전 이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완전히 못 움직이게 하는 약을 또 쓰는 거죠. 근데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약을 쓰면은 근육이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이런 근육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흡 근육도 못 움직이겠죠. 숨을 못 쉬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인공호흡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네. 기계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네네네.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전신 마취가 되는 거고요. 네. 또 환자분 같은 경우 마스크만 씌웠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수면 마취 정도를 했을 거로 생각은 돼요. 근데 이렇게 좀 수면 마취가 안 통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가 봐요. 여러 가능성들이 있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연세도 뭐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조금 수면 장애 때문에 약을 좀 드시고 있으셨다든지 그런 계열의 약들, 복용약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 것도 따라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유전자적인 좀 변이도 있어요. 관련이. 폴리몰피즘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마취에 이제 어떤 종류의 약을 썼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저기 관여를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뭐 경우가 있긴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꿀수박님 질문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너무 끔찍끔찍한 질문인데. 너무 조금 무서운 질문이기는 한데. 네, 좀 전신 마취에 대한 궁금증이긴 하니까. 네. 전신 마취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신 마취 중에 이제 사망을 한다면 이게 이제 뇌까지도 마취가 되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죠. 뭐 의식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뇌에서도 이제 의식이 없는 거니까. 네. 되게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영화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가 뭐였냐면 의식은 깨 있는 거예요. 의식은 깨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수면은 안 됐고 의식은 깨 있고 뇌는 깨 있고 못 몸은 움직이는 마비됐고. 제일 끔찍한 상황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호흡은 못하고 의식은 있고 주변에서 뭐 서전 수술하는 의사들이 하는 소린 다 들리고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네. 뇌가 깨 있으면은 통증도 느끼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네.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은 또 별도예요. 아. 그러면은 감각은 깨 있는데 통증은 그건 못 의식이고 느낄 수- 의식. 아, 그쵸. 의식의 다른 영역이잖아요. 부분이요. 네네네. 그렇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정서적인 요소가 50%를 차지해요. 통증은 통각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쵸. 나의 공포감을 그쵸. 느껴서 공포감. 더 그거가 통증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에요. 통증의 그런 어떤 공포감. 그게 50%를 어머머머.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 환자분은 통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배를 뭐 가르는 것이 그럼요. 그런 상황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무리 환자분이 그 그러니까 통증을 좀 잡는 약을 예를 들어 전신 마취를 할 때 마약 진통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좀 환자분의 통증을 이렇게 의식을 없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이제 마비를 시키는 약을 투여를 해도 그래도 이제 통증은 환자들이 느끼는 건 또 가능해요. 자율신경계에서 또 그런 게 흥분하는 걸 보면은. 네네네. 그래서 마약 진통제가 막 투입이 돼요.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다른 환자분은 영역이군요.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통증은 느끼는 거죠. 그 의식이랑 통증 그런 감각은 또 별개의 별도예요. 문제다. 통증은 느끼는 거예요, 환자가. 그렇군요. 그래, 맞아요. 100% 그거를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 영화 보실 때 너무 흥미로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깨지 않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의식 레벨을 확인하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와, 끔찍한 또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꿀수박님도 질문을 주셔서 좀 답변을 드렸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조금 질문 더 받아볼게요. SSS는 1889님께서 팔꿈치와 손목이 많이 저립니다. 팔꿈치랑 손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60세이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하고 손목까지 많이 저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눌러서 아픈 부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눌러서 내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이거를 뭐 이렇게 신체 검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린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팔을 좀 들어 올리면은 약간 저리는 게 편해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봐야 돼요. 아니면 팔을 내렸을 때 저리는 게 좀 편해지는지.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저리는 게 편해지면은 그러면 경추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거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리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쪽에 되게 저릴 만한 말초에 눌리는 신경 구조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MRI까지도 좀 찍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떤 추가적인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보시는 걸로 계속 그렇다라고 하시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도 다리 저림이 남아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신경이 쓰이고 잠도 깊이 못 자는 날도 많습니다. 요럴 때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가 조금 안 좋은 게 누워서도 아프다. 요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보통은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최소한 걸어 다닐 때 아프다. 서 있을 때 아프다. 이거는 뭐 기능에 따라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그렇지만은 누워서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잠은 잘 자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 근데 지금 그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누우면 신경이 더 쓰여요. 잠을 깊이 못 자요. 이게 만약에 내가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은 불안해서 뭐 그런 걸로 잠을 못 자는 건지 요걸 우선 구분은 좀 해보긴 해야겠어요. 물론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아서 그러니까 신경이 다친 게 고착이 돼버려 갖고 뭐 그런 상황에서
밤에 더 아파져 갖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신경 손상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어떤 단계 2.5단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좀 네. 복잡하긴 합니다만 2.5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고착이에요. 픽스.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재활 운동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다리가 얇아질 수 있고 힘이 더 빠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재활, 근력 운동을 키우고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하시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완치보다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재활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궁금한 게 네. 이제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그럼요. 말씀 요즘에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근육. 실제로 이제 좀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럼 네. 근육을 키우는 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 네. 그런 통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좀 체감하시는지를 말씀 주시면 더 열심히 운동하실 것 같아서. 저희 제가 항상 또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 그게 아. 이제 바로 또 근육이에요. 근육. 네. 뭐냐면 저희 이제 시댁 어른이 있는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시고모님이 계세요. 네. 근데 척추가 저희 이제 시댁 분들의 특징인데 다 같이 안 좋아요. 척추가 약간 다 안 좋아요. 다. 네. 근데 다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물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고모님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관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도 굉장히 심하고 뭐 전방전이도 심하고 뭐 좀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력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머. 네. 그 80대신데도 불구하고. 네. 세상에. 네. 근데 보통 그 정도면은 정말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일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쇠를 박는다고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정하는 수술까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근데도 뭐 여행도 다니시고 물론 아플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통제 좀 드시고 뭐 가끔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하시고 뭐 필요에 따라 뭐 침 치료도 받으세요. 전 침도 맞으시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시고 정말 아플 때는 뭐 가끔 뭐 주사 치료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근데 뭐 그런 수술까지도 안 가셨어요. 근데 딱 보면 근력량이 정말 훌륭하세요. 지금도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확실하게 영향이 있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부모님, 우리 시어머님은 근육 때문에 진짜 최고라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교수님,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프잖아요. 근데 약간은 이겨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 부위별로 적합한 운동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해야죠. 공부. 제대로 된 운동을 맞게.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뭐 비욘디도 그렇고 너무 지금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 그거 또 쇼츠도 잘 나오고 뭐 우리 요즘에 이렇게 딱 접속만 하면 너무 막 정보가 좋은 게 쏟아져 나오는데 물론 그 중에 조금 엉뚱한 정보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제가 보니까 비욘디는 이제 믿을 만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거 보시고 그 가장 그래도 대학병원 교수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보시고 예, 그 정도의 운동 정도는 해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진짜 더 근육 지키고 제대로 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부위별로 운동이 달라요. 부위별로. 네, 부위별로 잘 찾아서. 네, 맞습니다.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운동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연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3년 전에 도수 치료받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 통증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크 통증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사통도 좀 있으신가 봐요. 주사를 좀 맞으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지금 허리가 물론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겠죠. 예, 허리 디스크가 원인이 돼서 허리 자체에 어떤 메케니컬,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그런 통증도 있는 거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통도 그거가 이제 방사통인 거죠. 같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네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예,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서
당연히 처음에는 한두 번은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자주 맞다 보면은 부작용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까지는 그냥 우선은 어느 정도는 맞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용량이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맞아도 되냐고 만약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의 그러니까 사용량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맞으시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몇 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 물론 제대로 맞았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효과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맞았는데도 그러면은 좀 방법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요. 시술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신경 차단술, 신경 블록 이거는 가장 좀 낮은 단계의 시술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단계를 높여서 그렇게 시술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신경 성형술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시술적인 걸로 치료를 더 원하신다면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용량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횟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뭐 몇 번까지 뭐 3번 이상 맞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좀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교수님? 그래도 횟수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게 그 횟수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소독 자주 하고 깨끗하게 해도 저도 이제 논문도 썼는데 보면은 외부에서 깨끗하게 하더라도 나의 면역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깨끗하게 주사가 들어가더라도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특히 좀 그 위험 요소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절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맞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절대로.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침습 치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식중독만 걸렸어도 우리가 식사하다가 가끔 뭐 외식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민물고기 뭐 이렇게 탕 같은 걸 먹고 왔다 그랬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좀 식중독 살짝 걸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탈이 날 수 있죠. 네, 맞아요. 저도 그냥 맛있는 쥐포를 한번 사 먹었는데 식중독 한번 걸린 적도 있고 뭐 그냥 가능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 딸내미는 호떡 구워 먹었는데 제가 구워 줬는데 식중독자에 걸렸다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거든요. 식중독이야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나의 몸이 그만큼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사를 안 맞아도 취약한 척추 쪽에 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안 맞아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안 맞고 꽤 떨어져서 맞았는데도 그 부위에 감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발현이 그때 이제 취약할 때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주사는 되도록이면 아껴서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셨네요. 진짜 목 아프신 분들 고생 엄청 하시는 거 뭐 주위에도 있고 뭐 두통도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조승현님께서는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혹시 맞아요. 목 요즘에 또 이렇게 맨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또 요거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우리가 허리는 뭐 근력 운동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목은 실은 근력 운동이랄 건 별로 없고 결국 목은 스트레칭이에요. 결론은. 목은 근력 운동이 없어요. 근력 운동이랄 게 없다. 뭐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왜냐하면 목은 우리의 머리가 뭐 워낙에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거워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항상 요즘에 대부분이 거북목이에요. 대부분이. 뭐 거북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북목이 돼서 아픈 거거든요. 거북목은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원래 C자 커브가 목에 있어야 되는데 C자 커브가 반대로 꺾인다고요. 그게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경추성 두통이었거든요. 뭐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미용에는 안 좋지만 경추성 두통의 가장 좋은 스트레칭 중에 하나가 이중턱이에요. 이중턱. 진짜 이렇게 빼면 되나요, 교수님? 이중턱 만들기. 그리고 원래 경추성 두통 그리고 뭐 이렇게 목이랑 이런 데 스트레칭 할 때 되게 안 좋은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등이 이렇게 굽는 거거든요. 이렇게 굽는 거.
그래서 벽에 이제 그 몸을 딱 대봐라. 몸을 이제 일자로 딱 등을 갖다 댔을 때 뒤통수가 닿느냐. 요걸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당신이 뒤통수를 바로 딱 갖다 대는 게 힘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그걸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대고 이중턱을 만들어라. 이중턱. 그렇죠. 이중턱 만들기. 네. 그다음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거죠. 턱 들어 올리기부터. 근데 너무 과격하게 팩팩 들어 올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목 갖고 견인해도 되냐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견인도 되게 좋아요.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은 또 견인도 좀 조심스럽게 받으실 필요는 있죠. 굉장히 부드럽게 목은 경추는 풀어주셔야 되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 삼각존. 네. 여기 그 후두에 그 후두 하부에 삼각존이 있는데 여기에 근육이 되게 잘 뭉쳐요. 이렇게 마사지 받을 때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이렇게 뒤에 목 근육 막 풀어주잖아요. 네네네. 거기 근육 되게 시원하죠. 너무 풀어주면. 시원해요. 거기가 잡아당기는 그 네, 느낌이 제일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근육이에요. 여기 근육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항상 목은 그 스트레칭이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근데 목은 제일 심한 게 과유불급이 제일 심한 게 항상 환자분들도 그러는데 내가 좀 스트레칭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나서 아파져서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거 설명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따라했어요. 따라하고 나서 딱 아파지더라고요. 진짜. 다음날 딱 아파지는 걸 느꼈어요. 이래서 우리 환자들이 아프다고 했구나. 이걸 딱 느끼고 타이레놀 그걸 하나를 먹었어요. 네. 진짜. 네. 야, 이것도 절대로 많이 하지 많이 말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네. 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중턱 만들고 옆을 이렇게 봐요. 네. 옆을 보고 자기 어깨를 이렇게 봐봐요. 자기 어깨를 봤을 때 어디가 뻐근하세요? 뻐근함 하나가 없어요? 저는 약간 여기 뒷골이라고 할까요? 그게 뒷골이 삼각존이에요. 그 후두 하부 삼각존. 네네네. 거기 근육에 원래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거 푸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만 해도 시원한데. 네, 맞아요. 그것만 해도 시원해요. 그게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 몇 번 세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그 이제 좀 신호가 가는지 보려고 막 그러면서 막 거길 만졌거든요. 가겠지? 막 이러면서 만지고. 그러면서 막 또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튜버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유튜버는 이게 좋다는데 막 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막 또 이런 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목을 돌리고 손까지 이렇게 엉덩이에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깨를 같이 또 잡아주는 근육이 더 풀어지거든요. 네, 좀 더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와, 이렇게 하고. 시원한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주면은 어깨까지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쪽 편이. 그래서 막 그것까지도 하고 막 몇 번을 쫓아하고 막 이랬더니 경추성 두통이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유불급이구나. 또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목에 지압하는 베개 있잖아요. 딱딱한 베개. 그거가 이제 지압 베개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베고 잠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콱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또 베개 질문 주셔서 혹시 그러면은 뭐 베개도 영향이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같이 얘기하다가 딱 베개에서 멈췄어요. 다음 그 우리 강의를 딱 보시면 되시겠어요. 기대해 주시면. 베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제가 뭐 베개를 팔진 않지만 네, 베개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이렇게 똑바로 눕는지 옆으로 누워서 자는지에 따라서도 좀 베개 높이는 다르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면 당연히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목이. 그렇죠. 이렇게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기도가 조금 닫혀요. 기도가. 그래서 코를 골아요, 환자분들이.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경추성 두통 또 그런 게 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베개가 또 너무 낮잖아요. 그럼 어깨가 아파요, 또. 네. 그래서 그 베개의 높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후두랑 어깨랑 이런 게 일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높이랑 이런 거를 다음번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김민님께서 잠자는 자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뭐 잠자는 자세는 자기가 편하게 자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저는 그냥 그거는 제가 뭐 구속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구속복 입고 자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편하게 주무시는 걸로. 편하게 주무세요. 네. 그것까지 어떻게 구속해요. 네. 그리고 또 이소원님께서 유추 골반의 전면부와 복막 후광
유착과 아이고 네. 좀 이렇게 신경근막, 경직, S분절 신경통이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저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경우는 좀 산부인과적인 그런 질환이 같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치료 방법이 있는지 조금 치료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저런 경우는 자율신경, 그러니까 내장신경하고 연관된 그런 신경총에 블록을 해야 돼요. 차단술. 근데 일반 차단술은 진단적인 블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차단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진단적 블록이에요. 조금 억울하긴 하죠. 주사 힘들게 맞았는데 잠깐 효과가 너무 짧아요. 그렇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그 다음에 그걸 오래가게 하는 걸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그래도 얘가 좀 이 블록을 했더니 한동안 좀 통증이 괜찮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오래가게 하는 시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좀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건 되게 아파요. 네. 원인도 찾기 어렵고. 아이고. 또 오영도님 질문 보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당장 병원에서 허리 수술 해야 한다면서 수술 방법과 전신 마취 설명 듣다가 네. 쇼크가 오셨나 봐요. 얘기만 듣고도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전신 마취 시 깨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시다고. 근데 저런 상황이 얘기만 듣다가 쇼크가 온 건지 그거가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쇼크가 왔을지가 글쎄요. 어떤 상황이 특정한 정신적인 상황으로 쇼크가 온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혈압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에서 쇼크가 온 건지. 네. 뭐 그런 되게 뭐 그 불안 장애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쇼크가 온 건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뭐 전신마취 너무 기술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우선은 어떻게든 알고 있다면 본인이 어디에 취약한지 정보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깨어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도 뭐 꼭 필요한 수술 당연히 안 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맞고요. 10년 전에 수술하라 그랬는데 여태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잘 지내셨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하실 필요 없어요. 네.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아까 그 이소원님께서 추가로 좀 댓글을 더 주셨습니다. 네. 자율신경은 맞아요, 교수님. 자율신경 통증도 엄청 많아서 교수님 진료 예약하셨다고 네. 또 말씀 주셨고 또 내장 블록 해보고 싶은데 주위 병원 가보니까 위험하다고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위험한 시술이 자율신경 블록은 저 부위에 어떤 시술이든 다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 블록이라고 특별히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시술이든 다 그거에 맞는 합병증이라든지 그 블록과 연관된 그런 위험도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신경 블록이라고 더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뭐 안전하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50분 벌써 나갔어요, 교수님. 그렇네요. 네. 너무 금방 갑니다. 네. 오늘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과 함께 마지막 라이브를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내년에 뭐 개인적인 새해 계획이나 목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내년에 저도 이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운동을 제일 못하는데 우리 남편이 운동을 벌써 끊었어요. 진짜요? 네, 같이 이제 좀 활기차게 해보려고. 말의 해잖아요. 말띠. 네. 그래서 말처럼 활기차게 나아가는 운동을 하는 한 해가 되려고 좀 저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을 수 있는 통증은 낫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낫기 힘든 상황의 통증이라면 우선은 본인이 처음에 뭐 우리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뭐 진인사 대천명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초반에 다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엘사 레리꼬예요. 레리꼬. 어느 정도 상황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증을 이해하고 이제 그거를 조절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그 통증에 대한 삶의 퀄리티를 높이자. 그래서 80세까지 손자 손녀들과 여행 다니자. 친구들과 여행 다니자. 네. 삶을 이제 만들자. 2026년은
그게 목표입니다. 아, 너무 근데 네. 활기차셔가지고 80살 뭐 거뜬할 것 같습니다. 아우, 교수님.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80살까지 비욘디도 그러면 나와주셔서 아유, 강의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네. 해주시기를 아유, 저의 꿈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도 너무 네. 잘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활기차게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께 올 한 해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연말 특집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